그러니까 우리가 화라고 하면 이제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그런 면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내가 화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 일 없이 나를 자극하는 그 어떤 일도 없이 오늘 하루를 보냈는데 집에서 자려고 불을 끄니까 갑자기 예전에 나를 화나게 했던 일이 생각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떤 외부적인 자극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경우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평화로운 나를 굳이 왜 내 마음이 화나게 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화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격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화는 남들에게 의해서 일으켜지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 자생하고 있고 내가 임의대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능동적인 감정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스스로 나를 화나게 하는 경우가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런 이유를 설명할 때 마음이 하나의 생태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마음이라는 생태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들이 되게 여러 감정들이 오손도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생태계 속에서. 저는 그 중에서 이 화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감정들이 서로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그러니까 뭔가 게을러지고 굉장히 나태해져 있을 때 이 감정들을 되게 자극하고 빨리 움직이게 하는 어떤 자동차로 치면 엔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이 너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병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우울한 감정이 움직이지 않고 계속 나에게 붙박혀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고, 공포가 어디로 흩어지지 않고 계속 나에게 너무 오래 있을 때 우리는 그걸 불안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다른 감정으로 순환해야 되는데 순환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내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마음의 병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마음의 병이 생기지 않게끔 계속 그 감정을 순환시켜주고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저는 이 화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이 화를 누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게 되거든요. 이제 바람으로 치면 이제 바다를 뒤엎는 큰 폭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강하게 불어쳐서 깊은 곳에 있는 바다와 얕은 곳에 있는 바다를 서로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오염되지 않고 뭔가 일정한 그런 그 바다의 성질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런 순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화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화라는 감정도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나서 이게 빨리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화병이라는 병이 되는 거죠. 화병은 어떻게 우리가 진단하는 줄 아세요? 이제 이 가슴 사이에 움푹 들어간 데가 있어요. 여기를 꾹 눌러서 아프잖아요. 그러면 여기 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화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눌러서 여기가 아프면 내가 지금 화를 제대로 못 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답하고 화나면 그렇게 가슴을 치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걸 풀기 위한 우리의 동작들이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화라는 건 단순히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생하고 있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알았을 때 약간 화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라는 게 내 마음의 생태계 안에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사실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 문제가 되냐면 이 화를 내 마음의 생태계에서 꺼내서 상대방에게 표현하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저는 이 화를 표현하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여기거든요. 하나는 양적인 방식, 하나는 음적인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양적인 화를, 양적인 기질의 화를 불타오르는 모닥불에 비유를 하고, 음적인 기질의 화를 한증막의 열로 표현을 해요. 이 불타오르는 모닥불은 멀리서 봐도 누구나 이게 불타오르는 화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손을 넣으면 뜨겁고 근처에 가려고 하지도 않죠. 그런데 이 음적인 화는 이 한증막의 열기 같아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열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숨 막히는 그 열기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되게 이 성향이 많이 달라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3년 정도 됐어요. 한 10년 정도 몰던 차를 이제 너무 낡아서 고장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처분하고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사서 굉장히 이게 들뜬 마음으로 이렇게 운전을 한 지 3일째 되는 날, 이제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트럭이 졸음 운전을 하다가 제 차 뒤를 이렇게 탁 충돌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뒷좌석에는 아이도 타고 있었고 세게 이렇게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뒤에 트렁크를 다 갈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충격은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화나는 일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음적인 기질, 그러니까 음적인 화를 내는 기질이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남들 앞에서 화를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되게 잘 참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약간씩 화를 내고 내가 왜 이렇게 뭔가를 세게 얘기하지 못했나, 왜 나는 나의 그런 권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막 그 사람에게 무한을 주듯이 내가 이기는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표현하지 못했나라고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굉장히 음적인 화를 내는 그런 어떤 타입인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큰 사고가 났는데 일단 아이는 괜찮은가, 그리고 제가 했던 첫 마디가 괜찮으세요, 그 상대방에게, 내 새 차를 충돌한 그 상대방에게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화가 났는데도. 그래서 크게 다친 데도 없고, 그리고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아이도 다치지 않았고, 나도 괜찮았고, 그래서 뭐 그렇게 보험 처리를 하고 이제 서로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3일 정도 있으면 저는 정말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내가 마련한 차인데 이거 큰일 났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화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 제대로 화를 내지 못한 나에 대한 어떤 끝없는 비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못난 놈아, 너는 그때 한마디라도 하지. 괜찮으세요가 뭐야? 괜찮으세요가 아주 성인군자 나쁘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음적인 기질로 화를 내는 거고, 양적인 기질은 제가 부러워하듯이 그 자리에서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더 해서 심지어는 폭력적인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무안하고 오히려 잘못한 상대방이 화가 날 정도로 세게 화를 내는 사람, 이런 분들이 양적인 기질을 가지고 화를 내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마음 편할 것 같잖아요. 그 순간은 자기의 화를 다 이렇게 소모시키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 주위에는 다 적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아무도 이 사람 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거칠게 화를 내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저처럼 화를 잘 표현하지 않고 굉장히 뭔가 이성적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양적인 기질을 갖고 있다라는 건 즐거움 혹은 뭐 슬픔, 우울함, 이런 모든 다른 감정들 역시 이런 양적인 기질로 표현한다라는 말이거든요. 음적인 기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내가 양적인 기질로 기뻐해요. 막 누구나 알게 떠들썩하게 기뻐하는데 이런 기쁨을 나는 왜 이렇게 얌전하게 기뻐하지 못할까라고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적인 기질로 기뻐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수줍게 혼자서 미소 지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저렇게 열광하고 이렇게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도 이 사람이 너무 기쁘구나를 알 정도로 요란하게 기뻐하는 걸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감정들은 그냥 내가 가지고 난 그 기질 그대로 잘 드러내는데, 유독 이 화라는 이 감정에 한해서는 어떤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멋있게 화내는 법.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화를 내는 게 가장 있어 보이고 가장 괜찮게 화를 낸다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닿지 않으면 나는 되게 잘 화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거는 참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동양의학, 한의학에 그런 체질론이 있듯이, 그 체질론이라는 게 나한테 맞는,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건강하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 내 체질에 맞게 내 감정을 드러내는 게 가장 건강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수줍게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수줍게 화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되게 아주 적극적으로 요란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슬프거나 화났을 때도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건강하게 화를 내는 거겠죠. 내 감정의 결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결을 따라서 내 기질에 맞게, 그러니까 나답게 화를 내는 게 되게 괜찮게 건강하게 화를 내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문제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 화라는 게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언어로서의 어떤 감정 표출일 때, 이거는 이때는 내가 나답게 화를 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쉬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조직의 리더예요. 조직의 리더인데 이 내가 거느리고 있는, 내가 끌고 있는 이 조직이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당한 일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양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뒤에 있는 이 내 조직원들을 생각하지 않고 내 성질대로 막 이걸 화를 내고 이걸 막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일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나는 굉장히 음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조용히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뒤에 있는 조직원들의 그런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을 잠재워 주면서 내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이걸 수면 위로 드러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회 속에서, 어떤 사회 관계 속에서 이 화를 드러내게 될 때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이 기준을 필터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